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예비순환 진행을 하는 이제 이종훈 강사입니다. 뭐 1년 이제 공부 시작하는 이제 처음 강의 시작인데, 뭐 여러분들도 뭐 두려움도 있겠지만 뭐 설렘도 있겠고, 뭐 또 예비순환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기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이제 잘 진행할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이제 강의 준비를 해서 시험 볼 때 아무런 문제 없도록 진행하는 게 제 의무겠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비순환인데요. 예비순환에서는 우리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1년 후에 시험 보러 가는 그런 실력을 이제 찾기 처음 시작하는 건데, 예비순환에서 제가 제일 강점으로 두고 있는 거는 국제법이라는 과목에 좀 친숙해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 시험 볼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라는 건 기억은 하고, 강사가 여기서 뭐가 중요한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장은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친숙하고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그 과목도 공부할 수 있는 기분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국제법이 이제 재미를 느끼게 해드리는 거, 그게 이제 예비순환의 이제 제일 큰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교재는 뭐 대한민국의 이제 정인석 교수님 교과서하고 김대순 교수님 교과서, 그것이 이제 국제법의 뭐 가장 바이블 같은 이제 교과서니까 강의도 그걸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교재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는 지금 학문으로서 국제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교과서를 봐가지고는 실제 답안지를 구성하는데 불편해요. 즉 나쁜 게 아니고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또 구성할 때 그 목차를 재구성하고 내용을 재배열해서 논리적으로 답안지를 쓰는 게 다 능력이 있으셔서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했어요, 이 교재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수험국제법이라는 교재로 그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정리해서 답안지에 쓸 때 이런 순서대로 요 정도의 내용으로 쓰시면 이제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두꺼운 교재를 좀 요 한 권으로 이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뭐 100% 표절입니다만은, 그러나 교수님들의 그 좋은 내용들을 답안지 형식으로 이제 편집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약간 그 공을 인정해 주시고, 요 교재로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년을 강의를 해봤지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공부는 강사가 하는 거고 수험생은 암기하는 겁니다. 강사가 다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쓰자라고 여러분한테 제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씹어서 소화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답안지에 쓰는 순으로 해야지, 저는 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논문 툭 던져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봐, 저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런 건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리된 자료를 암기하는 거, 그것만 약속해서 이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복습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 계획표에도 나와 있는 이제 카페가 있어요. 거기다가 복습 테스트를 올려드릴 텐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시고 거기다 이제 풀어서 올리시면 되는데, 복습 테스트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시험장 답안지에 쓸 필요가 있는 그런 문장을 빈칸 채워넣기 할 거예요.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 당연히 문장으로 써야 하지만 그 문장에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이 다 쓴 것처럼 취급받는 그런 키워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가로넣기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직접 써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카페에 올리고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답글로 푸셨다는 걸 이제 인증을 남기시면은, 제가 이제 보고서 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칭찬도 해드릴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좀 당근질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긴장도 주지 않고 우리 예비순환 잘 진행하고, 그래서 예비순환 끝나고 난 다음에 국립외교 한 3가지 과목 중에 국제법이 제일 그래도 할 만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이제 만들어지고 싶은 게 제 이제 소망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 자, 이제 바로 교과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국제법이 있고, 나중에 이 교재가 다 끝나면 이제 재범교재가 제공돼서 국제경제법을 할 건데,
일반국제법은 제1장부터 29장까지 29개 장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국제공동체 이제 역사적 전개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 등한히 하시면 안 되는데, 자, 제1절 이제 국제법의 이제 의의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국제법이 뭐니?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뭐 그러게 그러지 마시고 요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의의 보시면은 그 네 번째 줄 보세요. 국제 공동체에 있어서 그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걸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국제 공동체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럼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는 거, 이게 법이에요. 이런 법이라는 것이 국내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교섭이 있는 곳에서는 분쟁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라는 법언과 같이 국제사회도 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국제법이란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질 자격이 있는 자, 이걸 5글자로 줄이면 국제법 주체라고 불러요. 이런 국제법 주체들로 구성된 국제 공동체에 있어서 그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 이걸 규율하는 법을 이제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영어로는 인터내셔널 로, 한국어로는 국제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런 용어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것도 시험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데, 서양에서는 지금 인터내셔널 로라고 부르는데 16세기에 비토리아라는 분이 로마 시대 때는 시민법이라는 게 있었고 만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민법은 로마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법이고, 만민법은 로마 시민과 식민지민, 그 다음에 식민지 사이, 이걸 규율하는 걸 만민법이라고 했었는데, 라틴어로 이런 만민법을 유스 겐티움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16세기 비토리아가 이 유스 겐티움을 국제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가 17세기에 주치라는 분이 유스 겐티움 가운데다가 인터라는 단어를 삽입해가지고, 그 인터는 한자로 표현하면 사이 간자예요. 국제법 주체와 주체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터라는 말을 삽입해가지고 유스 인터 겐테스라는 단어를 국제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가 18세기에 제레미 벤담이 인터내셔널 로라는 걸 처음 명명을 했어요. 그냥 상식으로 아시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동양에서도 휘튼이라는 분이 국제법의 요소라는 책을 썼는데, 중국에 머물던 선교사 마틴이 이걸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만국공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동양에서의 국제법의 용어는 여러 나라에 적용되는 공법이라는 만국공법이라는 용어로 썼다가, 지금 쓰고 있는 국제법이라는 단어는 일본학자 미스쿠리 린쇼가 명명한 건데, 자, 로마자 2번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자, 여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까 1번 목차에서 국제법을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의미가 이제 변천이 있었어요. 양가로 1번 이제 전통국제법. 자, 전통국제법이라는 거는 1648년도 웨스트팔리아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까지를 전통국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648년도 이전에는 국제법이라는 게 없었느냐? 없었어요. 그래서 국제법은 1648년도에 처음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전에는 왜 없지? 싶으실 텐데 1648년도 이전이 중세시대예요. 근데 중세시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황을 최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군주들이 있고, 그 군주 밑에 각각 영주들이 존재하는 이런 봉건 체제에서는 교황을 정점으로 한 단일 체제입니다. 단일 체제니까 국제법의 주체와 주체 사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즉 단일 체제니까. 그런데 30년 독일에서 발생한 30년 전쟁 끝에, 그 30년 전쟁이 왜 발발했죠?
어떤 군주는 로마 카톨릭을 믿겠다, 어떤 군주는 신교, 즉 기독교를 믿겠다, 이런 종교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런 국가들 사이에 30년 전쟁이 벌어졌고, 이 30년 전쟁을 마무리한 게 1648년도 웨스트팔리아 체제인데, 이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통해서 민족 중심의 독립 국가들이 탄생했어요. 그전에는 단일 체제였다가 나는 카톨릭 믿는 국가, 넌 기독교 믿는 국가, 이런 민족 중심의 단일 국가들이 탄생을 해가지고 이제 국제법 주체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국제법 주체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게 돼서 이때부터 전통국제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양가로 1번 전통국제법 보시면은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648년도 웨스트팔리아 체제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인데, 1648년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후 시작된 전통국제법은 국가 간의 수평주의와 호의주의에 근거하여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존의 법 또는 개인주의적 법체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즉 이 전통국제법 시절에서는 30년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야, 전쟁 끝나자, 너는 기독교 믿고 살아, 나는 카톨릭 믿고 살게, 서로 상대방 국가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서로 상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즉 주권평등 원칙에 근거한 상호간에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다라는 공존의 법체계예요. 따라서 개인주의적 법체계라고 합니다.